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개의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북한 인민군 여성 대위였습니다. 평양여군 교육대에서 신병들을 교육하고 사상을 가르치고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내 임무였죠.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건 총도 탱크도 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DMZ 철책 너머 남쪽에서 매년 12월이면 켜지는 거대한 십자가 모양의 불빛. 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는 그것이 나의 7번의 겨울을,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아니, 어쩌면 어떻게 비로소 깨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나는 29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사상교육 시간이었다. 자본주의의 퇴폐성을 가르치는 수업. 나는 준비된 교환을 읽어내려갔다. 남조선 괴뢰들은 매년 12월이면 제국주의의 상징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그때 교육자료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을 봤다. 압수된 한국 드라마의 스틸컷이었는데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장식된 거대한 나무. 나는 순간 말을 멈췄다. 아름다웠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박선희. 정신 차려. 이건 적들의 퇴폐적 문화야. 나는 더 큰 소리로 교환을 읽었다. 이러한 서구의 타락한 문화는.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DMZ 시찰 임무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 교육대에서 우수한 여군 간부 몇 명이 선발돼 전방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12월 24일 밤이었다. 철책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것을 봤다. 남쪽 까마득히 먼 거리에 거대한 빛의 십자가가 떠 있었다. 높이가 수십 미터는 됐을 것이다. 수만 개의 전구가 만들어내는 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저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까? 내 옆에 있던 국경경비대 중대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네. 저 괴뢰들이 매년 12월이면 저걸 켭니다. 심리전이죠. 우리 병사들을 동요시키려는.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30분 넘게 그 빛을 바라봤다. 추웠다. 12월의 DMZ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지만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빛이 아름다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빛 자체가 아니었다. 저 빛을 만들 수 있는 전기가 저렇게 쓸데없는 일에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리고 저 빛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남조선은 전기도 부족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고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살아간다고 배웠는데 저런 걸 만들 여유가 있다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아주 작은 먼지만 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당에 충성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모범적인 간부였다. 그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급히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감은 눈 뒤로 계속 그 빛이 보였다. 십자가 모양으로 빛나는 남쪽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1년이 지났다. 2016년 12월 나는 30이 됐다. 그 사이 딸 은별이가 태어났다. 군 간부인 내게는 출산 휴가가 주어졌고 나는 석 달간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내 품에서 숨쉬고 있었다. 은별이는 울음소리도 작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의사가 말했다. 대위 동지, 요즘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산모들이 다들 영양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장마당에서. 의사는 말을 흐렸다. 장마당.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두가 의존하는 곳.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간부인 나조차도 장마당에서 제대로 된 분유를 구하기 어려웠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남편은 인민군 소자였지만 우리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은별이가 밤마다 울었다. 배가 고파서. 나는 내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내 몸을 원망했다. 그해 12월 24일 나는 다시 DMZ 시찰에 나갔다. 일부러 지원한 것이었다. 그 빛을 다시 보고 싶었다. 이유는 나도 몰랐다. 트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번엔 작년보다 더 오래 바라봤다. 옆에 있던 젊은 여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위 동지, 저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굶주리고 있습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교육 자료에서 배운 대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그렇지? 네, 대위 동지. 그런데 나는 다시 그 빛을 바라봤다. 저렇게 큰 트리를 켜는데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그리고 저 주변의 건물들 좀 봐. 불이 다 켜져 있어. 젊은 여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계속했다. 우리 평양도 밤이 되면 전기가 끊기는데 간부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근데 저기는 대위 동지, 그만하십시오. 중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더 커졌다. 평양으로 돌아와 은별이를 안았을 때 딸의 얼굴이 좀 더 야위어 보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선이야, 미안하구나. 분유를 구하려 했는데 이번 달엔 배급이 안 나와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가? 그날 밤 은별이를 재우며 나는 생각했다. 남쪽에 사는 갓난아기들은 배고파서 울지 않을까? 저 빛나는 트리가 보이는 곳에 사는 아이들은. 창밖을 봤다. 평양의 12월 밤은 어두웠다. 가로등도 몇 개 안 켜져 있었다. 전기가 부족해서. 나는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은별아,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이곳에서. 2017년 나는 31살이 됐고 은별이는 두 돌을 앞두고 있었다. 그 애는 특별했다. 나는 평양여군 교육대의 교육과정 개편위원회에 선발됐다. 우수한 간부로 인정받은 것이었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위원회 일로 오래된 교육자료 보관실에 갈 일이 있었다. 먼지 쌓인 캐비닛을 뒤지다가 나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1980년대 평양의 사진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진첩을 넘겼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1980년대의 평양이 더 밝았다. 사진 속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옷은 지금보다 나아 보였다. 상점에는 물건이 진열돼 있었고 아이들은 통통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배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매년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퇴보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사진첩을 제자리에 넣고 보관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그해 10월 은별이가 처음으로 아팠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 나는 딸을 안고 군 병원으로 달려갔다. 폐렴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다. 약은 있습니까? 대위 동지, 현재 항생제가 부족합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평양의 모든 약국과 장마당을 뒤졌다. 간부라는 신분을 총동원해서 약을 구했다. 값은 우리 월급의 3개월치였다. 은별이는 다행히 회복했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12월 24일 나는 세 번째로 그 빛을 보러 갔다. 이번엔 혼자였다. 개인 휴가를 내서 DMZ 근처 친척집을 방문한다는 핑계를 댔다. 실제로는 철책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봤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다. 작년과 똑같이. 하지만 내가 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쌍안경을 꺼냈다. 불법이었다. 일반 간부가 개인적으로 남쪽을 관찰하는 것은 첩보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쌍안경으로 본 남쪽은 상상 이상이었다. 트리 주변의 건물들 모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곳곳에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은 통통했다. 나는 쌍안경을 내렸다. 손이 떨렸다. 저들이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걸까? 정말 굶주리고 있는 걸까?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두운 시골 마을들이 지나갔다.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집들. 겨울인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들. 석탄이 없는 것이었다.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돼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2018년 나는 32살이었고 은별이는 3살이 됐다. 그해 3월 우리 교육대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대남 교육 자료를 일부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교육자료 수정 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됐다. 당에서 내려온 참고 자료들. 그 안에는 나만의 실제 모습을 담은 정보들이 있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적을 알기 위한 자료였지만 1인당 GDP,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교육 수준. 숫자들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만의 1인당 GDP는 우리의 20배가 넘었다.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길었다. 영아 사망률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나는 자료를 보며 은별이를 생각했다. 만약 은별이가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굶주릴 일도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을 뻔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해 여름 내 동료 하나가 숙청됐다. 리 대위. 나와 같은 교육대에서 일하던 35살의 여성이었다. 죄목은 반당 반혁명 사상 유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신병들에게 남조선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리 대위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녀의 남편과 어린 아들도 함께. 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리 대위가 틀린 말을 한 건가?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 아닌가? 하지만 그 당연한 말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12월이 왔다. 나는 네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이번에는 공식 임무로 DMZ에 갔다. 여군 신병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다. 12월 24일 밤 신병들과 함께 철책 앞에 섰다. 저것이 적들의 심리전 도구입니다. 나는 준비된 대로 설명했다. 남조선 괴뢰들은 저런 퇴폐적 장식으로 우리 병사들을 현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진정한 인민의 낙원입니다.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트리에 고정돼 있었다.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대위 동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저들은 왜 저렇게 전기를 낭비합니까? 나는 대답을 준비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허영심과 낭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전기가 남아서 그럴 것입니다. 신병들이 나를 쳐다봤다. 옆에 있던 정치 지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위 동지, 지금 무슨... 제 말은... 나는 황급히 정정했다. 제 말은 그들이 인민의 복지는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전기를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정치 지도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발언이 보고될 것을,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일주일 후 나는 호출을 받았다. 박선희 대위, 동무의 최근 언행에 대해 우려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간부가 나를 신문했다. 대위 동지는 충성스러운 간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적들의 사상은 독과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오염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오염돼 있었다. 아니, 오염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었다. 2019년 나는 33살이었다. 은별이는 4살이 됐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해 9월 은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은별아,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에 산대요.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우리 정말 제일 행복해요? 나는 딸을 바라봤다. 영양 부족으로 또래보다 작은 몸. 겨울옷이 낡아서 깊기를 반복한 외투. 최근에 구하지 못한 과일 때문에 입술이 거칠어진 얼굴. 은별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엄마, 근데요. 은별이가 계속 물었다. 장마당 아줌마가 그러는데 남쪽에는 바나나랑 오렌지가 많대요. 그게 뭐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은별아, 그런 말. 유치원에서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왜요? 그냥. 엄마 말 들어야 해.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신, 우리 은별이 미래가 보여. 남편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이대로 살면 은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커서 뭐가 될까? 선이야, 조심해. 그런 말은 나도 알아. 위험한 말인 거. 근데 진짜 궁금해. 우리 딸이 이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민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12월 24일 나는 5번째로 그 빛을 보러 갔다. 이번엔 민철과 함께였다. 우리는 휴가를 내서 함께 DMZ 근처로 갔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적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처럼 보였다. 민철아,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보다는 낫겠지. 많이? 아마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 빛을 바라봤다. 선이야.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해. 무슨? 만약 우리가 은별이를 저 너머로 데려갈 수 있다면.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탈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다. 중국 쪽으로 갈까? 아니면 너무 위험해. 적발되면. 하지만 은별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밤새 속삭였다. 창문을 모두 닫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불빛 없는 마을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저 DMZ 너머에는 빛이 있었다. 2020년은 모든 것이 변한 해였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다. 중국과의 교역도 끊겼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장마당의 물가가 폭등했다. 쌀 1kg가 우리 월급의 절반이 됐다. 간부인 우리도 배를 골았다. 일반 인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3월에 은별이가 또 아팠다. 이번엔 영양실조였다. 대위 동지, 아이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고기나 달걀을 어디서 구합니까?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장마당에도 없는데 어디서 구하라는 겁니까?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나는 미쳤다. 평양의 모든 곳을 뒤졌다. 간부 신분을 총동원했다. 뇌물을 썼다. 우리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팔았다. 겨우 달걀 10개를 구했다. 가격은 터무니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은별이에게 달걀을 삶아주면서 나는 울었다. 은별아, 많이 먹어. 엄마가 더 구해올게. 은별이가 달걀을 먹으며 물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불러. 은별이만 먹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해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우리 교육대 신병 하나가 굶어 죽었다. 19살 여성이었다. 지방에서 온 농민의 딸. 원래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교육대의 열악한 식사로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급성 질환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신병의 시신을 봤다. 뼈만 남은 몸. 20도 안 된 나이에. 이게 낙원인가? 이게 위대한 조국인가? 12월이 왔다. 나는 6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엔 DMZ에 갈 수 없었다. 코로나로 모든 이동이 통제됐다. 대신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우리 교육대 건물 옥상. 밤에 몰래 올라가면 북쪽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쪽의 불빛이 보였다. 12월 24일 밤 나는 옥상에 올라갔다. 남쪽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울의 불빛은 보였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 빛을 보며 결심했다. 은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해. 여기서는 안 돼. 이 아이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옥상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민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이야, 나도 결심했어. 뭘? 탈출하자. 은별이를 위해서. 나는 남편을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해. 신중하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중국으로?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위험해. 안 가는 게 더 위험해. 이대로 있다간. 은별이가.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021년 나는 35이 됐다. 은별이는 6살이 됐다. 그 1년은 준비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준비했다. 먼저 돈을 모았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다. 브로커 비용, 이동 비용, 중국에서의 생활비. 나는 개인 교습을 시작했다. 간부 자녀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쳤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그 대가로 받는 돈은 공식 월급의 몇 배였다. 민철은 군 물자를 빼돌렸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담배, 술 그런 것들을 장마당에 팔았다. 1년 동안 우리는 중국 돈으로 약 5천 위안을 모았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최소한의 출발점은 됐다. 동시에 정보를 모았다. 나는 교육대에서 일하며 탈북자들에 관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적의 침투와 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였지만 나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읽었다. 어떤 경로가 있는지, 어떤 브로커들이 있는지, 어떻게 국경을 넘는지. 민철은 군 내부에서 정보를 얻었다. 국경 경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언제 교대하는지, 어느 구역이 상대적으로 약한지. 그리고 우리는 접선책을 찾았다. 교육대에 물자를 납품하는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중국과 연결돼 있었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결과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대위 동지, 위험한 일입니다. 상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압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가족이 있으십니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11월에 연락이 왔다. 12월 25일 새벽. 두만강 상류 지점. 좌표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다. 비용은 1인당 3천 위안. 아이는 반값. 총 7,500위안. 우리가 모은 돈보다 많았다. 2,500위안이 부족합니다. 도착해서 갚으십시오. 남쪽 가면 갚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12월이 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DMZ를 보러 갔다. 개인적으로 혼자. 7번째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다짐했다. 다음 크리스마스는 저 빛 아래서 보내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랐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간절히 빌었다. 12월 24일 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은별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6살 아이가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은별아, 내일 여행 가는 거야.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재밌어요? 나는 딸을 안았다. 응, 재밌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성공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실패하면 우리는 죽거나 수용소로 간다.
하지만 남을 수는 없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은 천천히 죽는 것과 같았다. 창밖을 봤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다. 전기도 없고 불빛도 없었다. 나는 남쪽을 향해 속삭였다. 내일 만나. 12월 25일 새벽 2시. 우리는 집을 나섰다. 은별이는 자고 있었다. 민철이 딸을 업었다. 기차역까지 걸어갔다. 새벽 첫 기차를 탔다. 함경북도로. 6시간의 여정.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검열이 나올까봐, 누가 알아볼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오후 3시, 우리는 약속된 마을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국경까지 5km. 해가 지기 시작했다. 지금부터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아이도. 은별이가 깼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쉿. 조용히 해야 돼, 은별아. 게임하는 거야. 누가 더 조용할 수 있나?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다. 1시간, 2시간. 밤 10시, 우리는 강가에 도착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이 눈앞에 있었다. 저 건너가 중국입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다. 나는 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북한 땅.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곳. 내 부모가 있는 곳. 내 친구들이 있는 곳. 하지만 내 딸의 미래는 없는 곳. 가자. 민철이 먼저 강으로 내려갔다. 얼음이 삐걱거렸다. 조심하십시오. 얇은 곳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경고했다. 나는 은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10m, 20m. 얼음이 삐걱였다.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50m, 80m. 거의 다 왔다. 그때였다. 멈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비대. 안 돼. 민철이 은별이를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다. 나도 뛰었다. 총소리. 귓가를 스치는 총알.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끝이었다. 중국 땅까지 10m. 총소리가 계속됐다. 그리고 우리는 건넜다. 중국 땅.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은별이를 안았다. 민철이 우리를 감쌌다. 총소리가 멈췄다. 경비대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나는 울었다. 민철도 울었다. 은별이도 울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일으켰다.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났다. 1시간을 더 걸어 중국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봤다. 집집마다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불빛들. 은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 저게 뭐예요? 예쁘다. 나는 딸을 안았다. 크리스마스 트리야, 은별아. 오늘이 크리스마스거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행복한 날이야. 은별이가 웃었다. 우리도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 그날 밤 낯선 중국인의 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창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봤다. 7번의 크리스마스, 7번의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선택.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지금 나는 서울에 산다. 매년 12월이 되면 나는 DMZ로 간다. 전망대에 서서 북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저 어둠 속에
아직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꿈꾸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빛은 실제한다고, 자유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은별이가 내 손을 잡는다. 이제 10살이 된 딸. 엄마, 우리 언젠가 저기도 갈 수 있을까요? 북한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언젠가는 그곳도 빛으로 가득 찰 거야. 그날을 꿈꾸며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